자, 경찰이나 검찰 조사 받을 때 가장 위험한 착각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다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사관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유죄의 설계일 수가 있는데 질문안에 이미 가해자로 만드는 결론을 숨겨두고 던지는 덫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도신문입니다. 이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 사건의 피의자 신문 조서들을 통해서 유도신문에 답하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반드시 조사 전에 숙지하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실제 제가 수행했던 3가지 강간 사건들에 기초를 했습니다. 이 사건들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서 확정된 사건입니다. 재판까지 갔던 거니까 아무래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던 사건들이겠죠.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유도신문이 드러나게 마련이라서 이 사건들을 뽑아봤고요. 가상의 질문들이 아니라 실제 질문들을 토대로 6가지 유형으로 유도신문을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피의자의 행위가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라든지 도덕적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을 부각을 해가지고 피의자의 논리나 행위를 비상식적인 것으로 규정을 하고 피의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비정상 또는 범죄 행위로 시인하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 기법입니다. 도덕적 죄책감을 유발하고 자백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유도신문 실제 강간죄 사건들에서 받았던 질문들로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보죠. 3가지 질문들을 쭉 보니까 상식적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인 걸 알면서 왜 굳이 이런 말들 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통념상 네 주장이 말이 맞느냐 이게 이런 의미가 내포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내 말이 이상한가? 라는 압박을 받게 되죠. 이걸 유도하는 거죠. 결국 유도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여러분을 공감 능력이 없는 가해자로 묘사해서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런 유도신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보시면 먼저 수사관이 던지는 도덕적 비난에 감정적으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안한다거나 잘못했다고 말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실 엄청 추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동조를 해버리면 법률상 강제성을 인정한 걸로 기록될 위험이 크겠죠. 일반적인 경우 보편적 상황이 아니라 당시 당사자하고 나하고 있었던 특수한 상호작용 그거에만 집중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럴 수는 또 있는 법이니까. 그래도 그런 특수한 상황이 소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면은 또 안 되겠죠. 근데 그럴 법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 자체도. 또 이제 싫다는데 왜냐 이런 질문에 그대로 답해버리면 거절 상황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질문에 깔린 전제부터 명확히 바로잡아야겠죠.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다는 지적에는 해당 행동이 범죄나 문제시될 만한 행동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합리적인 노력이고 방법이었다. 강구책이었다. 이런 것을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가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정황이라는 것은 위로라든지 설득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았을까? 아까 질문들에 대한 정답과 오답을 한번 달아봤어요.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 같이 보시죠. 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건 맞는데 심신이 지쳐 있었던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킨십도 안 하려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전혀 아무것도 안 하려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겪었던 나와 상대방 사이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을 하죠. 유도신문에 말려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당시에 분위기를 잘못 읽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갖고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런 식의 답변들은 잘못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유도신문에 말려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2번째 유형입니다. 수사기관이 성범죄 조사에서 가장 공들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그런 이제 것인데 피의자가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도 행위를 강행했다. 이런 점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전략이죠. 거부 의사 표시가 강한 경우도 있지만은 실무상 조금은 거부 의사 표시가 소극적인 상황이 제법 있거든요. 이 전략은 피의자에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끔 유도를 함으로써 피의자 스스로 상대가 원치 않았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입니다. 대체로 상대방의 입장을 묻거나 부정적인 추측을 유도하죠. 상황적 모순을 통해서 압박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보였던 어떤 침묵의 해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실제 검사나 경찰이 했던 이런 유형의 질문들 추려봤습니다. 당시 모텔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성격으로 볼 때 이게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에서 진심으로 원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 본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런 거. 결국 상대방이 하고 싶어 할 만한 거 아니지 않냐? 본인도 싫어할 수 있다는 걸 짐작은 하지 않았냐? 참고 있었던 생각 안 해봤냐? 피해자가요. 참고 있었다는 생각 안 해봤냐? 이런 질문들.
답변하기 정말 어렵죠.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수긍하라는 듯한 그런 질문으로 보이기도 하죠. 전형적인 유도신문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양심과 공감 능력을 이용해서 유죄의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식의 답변은 법정에서 알고도 행했다라는 자백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유도신문에는 수사관이 상대방이 원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남의 속마음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선을 그어야 됩니다. 사람 마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추측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오류인 거죠. 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체로 방어한답시고 상대방도 원했을 것 같다. 상대방도 원했을 거예요. 원했습니다. 이런 주관적인 추측, 느낌을 말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렇게 해놓고 난 반박 잘했다 라고 생각을 또 해요. 그런 말을 하는 대신에 상대방이 A라는 행동을 했고 B라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나는 합리적으로 상대방이 동의했던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수사관이 싫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당시 정황상 싫어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가지고 어떤 미필적 고의의 가능성 자체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만히 있었다라는 점을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저항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소위 이제 위력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자발적 수용의 표현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체적인 정황들, 본인이 경험을 했던 상대방의 신체적 호응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덧붙여서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권장 답변 같이 보시죠. 상대방의 마음은 제가 단정할 수 없어요 라고 해서 상대방 내심에 대해서 추측하는 답변을 안 하죠. 중요한 부분이고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답변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내가 하는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추측이잖아요. 그 대신 당시 정황상 당시 보여준 반응을 근거로 들면서 여차여차 해서 내가 볼 때는 원하는 상황이었어요 상대방도 라고 답변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잘못된 답변들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이요. 수사기관은 두 가지 불리한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게 하거나 답변의 범위를 좀 좁혀서 묻기도 하는데 피해자가 범죄 구성 요건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가장 주의해야 할 유형의 유도신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종의 프레임 공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피의자가 주장하는 상대방의 합의나 선의, 자발적 동의 이런 것들을 어떠한 대가성 거래라든지 위력에 의한 굴복 이런 걸로 좀 비춰질 수 있게끔 하거든요. 또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는 상대방의 취약한 상태를 내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확정지으려 한다거나 뭔가 특정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는 극단적인 답변에 유도를 한 다음에 나중에 아주 사소한 사실 하나만 딱 반박 증거로 나타나더라도 전체 피의자의 진술을 완전 거짓으로 이제 뭉개버리려는 일종의 함정을 파는 그런 전략입니다. 실제 질문 사례 한번 보시죠. 보너스 받으려고 비위 맞춘 거 아닌가? 아니면 뭐 돈을 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응한 거냐? 뭐 이런 질문. A인가요? B인가요? 이런 식의 질문들인데 가만 보면은 A나 B나 둘 다 나한테 불리해요. 뭐라고 해야 할까? 그 다음 중간쯤 질문 보시면은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사적 접촉이나 스킨십이 없었냐? 라고 묻죠. 극단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거예요. 답변의 범위를 축소하는 그런 것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네라고 답변하면은 절대 없다는 의미가 돼버리는데 피해자는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인식을 잘 못한다는 거죠. 아, 내가 답변 잘했구나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라도 나오게 되면은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극단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임을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는 거부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왜 거짓말하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이건 이제 말이 달라지면은 왜 달라지는지 이유를 불문하고 거짓말이라는 압박을 주는 질문이라서 이것도 유도신문이죠. 일단 수사관이 설계한 좁은 선택지 프레임에서 벗어나가지고 제3의 길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택이 곤란한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기보다는 질문하신 두 가지 전제가 모두 실제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강력한 방어 방법입니다. 결코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제3의 대안이 뭐겠습니까? 상호 합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해야 되는 답변은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수사기관이 뭐라고 질문을 하건 바꿔서 질문을 하건 간에 프레임을 깨야 된다는 거고 또 감정적으로 전혀 없다 이런 급당적인 답변을 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상황을 토대로 내가 명확하게 진술을 하는 것이 좋겠죠.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 나중에 잡히지 않으려면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싫다는데도 강제를 한 거 맞죠? 와 같이 부정적인 전제가 깔린 질문에는 단순히 네 아니요로 답하면 안 됩니다. 전제가 틀렸다면 거부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문장으로 답변을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뭐뭐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도 동조를 하면 또 안 되겠죠. 상대방의 동기를 추측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관의 논리에 말려들지 않으려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내심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이를 했어요 라고 이제 내 상황을 그냥 설명하고 이제 선을 그으셔야죠. 그 다음 이제 질문의 함정에 빠져서 만약 내가 네라고 답변한 부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조서 열람 시간에 꼼꼼히 보고 이 답변은 이러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는 설명을 좀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권장 답변 달아봤는데 A도 아니고 B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방식, 결국 내 답변은 똑같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다. 제3의 대안을 내가 먼저 답변해서 조서에 기재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죠. 마지막 질문 답변 보면 보통 이런 질문 받으면 경험이 없어서 라고 얼버무리기 마련인데 이게 이제 잘한 진술이 아니에요. 그 대신 말이 달라진 건 거짓말이다 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아니 그거는 여차여차해서 그런 거고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 이게 맞는 거예요 라고 근거를 대면서 교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교정하고 난 다음부터는 또 말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네 번째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어떤 취약한 상태를 몰랐을 리 없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주변의 객관적인 정황을 근거로 압박하는 기법이에요. 대체로 동기하고 위력을 묶는 질문을 하거나 관계의 성격을 교정하는 질문, 상대방의 상태를 알았는지 여부를 강요하는 질문, 이런 것들을 하죠. 실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질문들 찾아봤어요. 같이 보시죠. 누가 봐도 장애표가 나는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어디에도 그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런 질문들, 기록상 나타난 객관적인 근거, 카카오톡 내용 같은 것들, 이메일 내용 주고받은 거 이런 거 들이밀면서 네 말이 이상하지 않냐라고 묻기도 하지만은 수사관이 주관적으로 깔아놓은 어떤 상식의 프레임을 제시하면서 이게 상식인데 이게 이상하지 않냐라고 묻기도 하죠. 첫 번째 질문이 그런 건데 누가 봐도 장애인표가 나는데 라는 거죠. 안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보기에 따라서는. 그죠? 이게 수사관의 상식인 거죠. 수사관의 의견인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장애표가 나는데 라는 질문이에요. 교묘한 유도 질문이죠. 또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게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건데 그 행위를 지속했다는 자백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수술을 앞둔 상황, 컨디션 안 좋은 상황 이거를 알았는데도 했으면 강제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이잖아요. 아니 수술 상황, 컨디션 안 좋은 상황 그런 상황이면 무조건 싫어할 거다. 안 하려고 했을 거다. 라는 수사관의 전제가 깔려있는 거고 그걸 알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수사관의 주관적 상식의 프레임이 깔린 질문인 거죠. 그럴듯해서 이제 넘어가기 십상인 유도 질문이에요. 또 이제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당시에 있었음을 동시에 전제가 되어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뭐부터 답변해야 될지 머릿속이 복잡하고요. 압박을 실제로 받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질문이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은 다시 질문해달라고 한번 생각을 한 다음에 질문의 구조를 한번 파악해보세요. 아, 이게 유도질문이다 싶으시면은 일반적인 상태나 수사관의 주관적인 상식의 프레임이 아니라 분명한 건데 내가 경험했던 내가 나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어떤 특수한 상호작용에 집중해서 답변하는 게 그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두 번째 유형에서도 나온 방법이죠. 수사관이 상대방의 기분이라든지 의사를 추측하는 그런 질문들을 할 때는 주관적인 답변을 피하고 본인이 목격한 어떤 객관적인 행동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판단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고 몰랐을 리 없다라는 질문에 알긴 알았는데 라는 식으로 답변만 하면은 말려드는 꼴이 되는 겁니다. 질문의 전제가 틀렸음을 먼저 지적하고 내 논리를 이제 말하라는 건데 결국은 뭐라고요? 물어봐도 내가 하는 말은 똑같다는 거예요. 뭘 물어봐도 어떻게 물어보더라도 답변 정리해봤습니다. 누가 봐도 장애표가 나는데 장애인지 몰랐을 리가 있냐 이런 질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이런 질문. 제가 봤을 때는 저하고 대화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의사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못 느꼈어요. 이렇게 이제 특수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딱 이렇게 선을 그는 질문들이죠.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질문. 이거 말려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들 꽤 많잖아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어디에도 호감 표시한 게 없는데 뭘 보고 호감 느껴서 서로 좋아서 했다는 거냐 이런 질문들. 실제 대면 시에는 카카오톡에는 그냥 평소에 업무적인 이야기만 했으니까. 근데 실제 만나실 때는 카카오톡에서 할 수 없는 그런 A 행동, B 행동, C 행동, D 상황, E 상황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충분한 정서적 교감이 실제 만났을 때는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분명히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컨디션 안 좋다고 말을 했는데 그 상황을 인지하고 또 시도한 거는 거부의사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거. 그 상황을 알았던 거 아니냐 미필적 고의 물어보는 거죠. 이런 거는 상대방의 내심의 사정을 추측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제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내가 경험했던 특수한 상황, 상대방이 보여줬던 반응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거절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그 당시에 스킨십에 나아간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여기다 대고 상대방이 좀 힘들다는 건 알았지만은 명확하게 싫다는 표현은 안 해갖고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된 답변이라는 거예요. 5번째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피의자가 미안함이나 죄책감 때문에 행한 사과라든지 금전지급, 위로 이런 것들을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한 행동을 규정을 해서 범죄의 어떤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인데, 금전지급 사실에 대해서 압박을 한다거나 사과 행위에 대해서 추궁을 한다거나 합의 시도 사실에 대해서 왜곡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질문들은 사실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신문상 피의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낄 때는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유형입니다. 사실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유도신문들이 더 복잡한 패턴인데, 이런 유형의 질문들은 유도신문이고도 잘 모르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후 행동의 범죄적 해석, 지금 설명드린 유형의 질문에 공격을 받을까봐 차라리 처음부터 사과라든지 위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애시당초 안 해버리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과라든지 위로라든지 이런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일이 더 커지기도 하겠죠. 이건 논점 일탈이니까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요. 실제 요 패턴의 유도신문들을 어떻게 물어봤는지 같이 한번. 자, 질문 4가지인데 이게 실제 검사나 경찰들이 했던 질문들이에요. 떳떳하면은 잘못한 게 없으면 왜 그랬나 이런 취지의 질문들이죠. 근데 이 질문들이 사실은 수사기관의 해석에 불과하잖아요. 이러한 해석에 휘말리지 않고 내 행동에 대해서 법적 정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건 이후에 했던 금전 지급이나 위로, 사과 이런 행동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사건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법정에서도 불리한 정황이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게 이런 뜻입니다 라고요. 사건이 끝날 때까지 내가 처음에 했던 규정의 성격의 행동이었음을 꾸준히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방어 방법 보시면은 인간적인 미안함이나 배려 차원에서 한 행동이 결코 법률적인 유죄 인정이 아님을 조서에 명확하게 남길 필요가 있겠죠. 처음부터.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범죄의 시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수사관이 죄책감 때문에 줬냐 이렇게 닫힌 질문을 물어보면 아니다 라고만 하지 말고 죄책감 때문에 준 거는 아니지만 배려와 위로 차원에서 준 것이다 라고 해서 소위 답변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거나 신고를 빌미로 압박을 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진술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수사관이 조서에 피해자가 잘못을 시인하면서 돈을 주었다는 식으로 기재를 했다면 반드시 이제 도의적인 배려로 비용을 지원했다라는 표현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내 말의 뉘앙스가 잘 기재되어 있는지 조서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 뉘앙스를 또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게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권장 답변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잘못된 답변 예의 뉘앙스하고 비교해가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돼서 미안해서 줬습니다. 이거는 미안함이 어떤 죄의 시인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의적인 배려를 한 거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신고하려고 했는데 당황해서 돈을 주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모양이죠. 근데 검사가 신고한다고 해서 당황했으면 그 본인이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질문이 유도신문인데 모범 답변 보면은 상대방이 즉각적인 금전 지급을 요구해서 보복성 신고를 언급하자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내 행동을 설명을 하셔야 돼요. 무서워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유형이죠. 어찌 보면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공격할 때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인데, 초기 조사에서 당황한 피해자가 무심코 내뱉은 단어라든지 수식어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그래가지고 현재의 주장을 거짓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방법인데, 이 전략은 주로 단어 선택의 오류를 추궁하거나 기억의 불완전성을 공격하는, 그리고 상황적인 모순을 지적하는 그런 방법으로 감정적 번복을 유도합니다. 실제 질문 사례들 보시면요, 왜 말을 바꾸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지적들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실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일단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그랬나? 말이 달라졌나?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거든요. 이제 굉장히 짜증이 확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진짜 내 말 못 알아듣네. 수사관이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사소한 거, 지엽적인 거 가지고 트집자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을 받게 되면 이렇게 당황하거나 짜증을 내지 말고 해명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뭔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내 진술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구나, 내 말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유도신문에 대한 대응 방법은 결국 과거에 내가 만약에 뭐 말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 다만 그것이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왜곡이 아니라 표현의 미숙함에 불과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권장 답변 같이 볼까요? 뭐 지속적으로 고백했다고 하다가 지금 왜 한두 번 거절했다고 말을 바꾸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당시 지속적이라는 표현은 완곡하게 거절했던 부분을 뭉뚱그려서 이제 추상적으로 표현했던 거다. 실은 이렇게 한 것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거. 그냥 단순히 내가 경험이 없어서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전체적인 진술 자체도 부정확하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내가 차분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뿐이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 다시 기억을 복귀해 보니까 단순히 말이 바뀐 것이 아니라 조사를 거치면서 기억이 정돈되고 구체화되었다는 논리를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복귀를 해보니 차분히 생각해보니 이런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현재 진술의 정당성을 이제 부여하는 셈인 거거든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가 정확한 거야 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바뀌면 안 되겠죠 또. 그리고 되도록 답변을 할 때 항상 계속 완강히 같은 단어들은 좀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 정확히 몇 시에 정확히 어떤 동작에서 한 차례, 두 차례, 뭐 몇 회 이렇게 숫자와 동사 위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처음부터 조사 중간에 수사관이 교묘하게 정리한 문장이 있다면 열람 시간에 그 수정을 또 요구를 하셔야겠죠. 피해자가 말하지 않은 단어, 수사관 스스로 이렇게 추측해서 기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뉘앙스가 좀 다르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내용이 난이도가 좀 있죠. 질문들은 실제 질문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 질문 받았다 이러면 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유도신문은 변호사가 옆에 있어도 이 수사기관에서 물어봅니다.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유도신문을 안 하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도신문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변호사들이 그 질문에 답변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뭐 미리 코칭을 해주고 이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든 아니면 변호사가 없든 알려드린 유형의 유도신문에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미리 떠올려보고 마인드 컨트롤도 해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사실 내 사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건지는 스스로 더 잘 알잖아요. 아무 대비 없이 가는 거는 그만큼 이제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생기죠. 제가 알려드린 권장 답변대로 이 사건 당사자분들이 실제 답변을 제대로 잘 하셨을까? 이렇게 답변을 잘해서 무죄를 받은 건가 싶으실 텐데 잘한 답변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무죄 판결을 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겠죠. 근데 이 제가 알려드린 잘못된 답변처럼 불리하게 답변한 경우도 일부 있었어요. 답변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뭐 의견서를 내거나 뭐 다른 증거들, 뭐 다양한 경로, 기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로 이제 결국 보완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또 보완이 가능했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과거에 진술했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도 한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명심하시고 마지막 유도신문 답변 기술 정리를 해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